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로 72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참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강남 한복판 이 고층 아파트 28층에서 이렇게 호강하며 살고 있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평생 운영해온 정의 미용실도 3년 전에 깔끔하게 정리했고, 이제는 그저 편안하게 조카 미나랑 둘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집에 온 건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좋은 곳에서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지요. 전라도 시골 작은 마을에서 올라와 손 하나 까딱할 사람 없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던 제가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25살에 남편을 여의고 갓난아기였던 조카 미나까지 떠맡게 되었으니까요. 미나 부모님, 그러니까 제 동생과 매형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났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저와 아직 기어다니던 미나,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게 벌써 30여 년이 넘었네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일해도 우유값, 기저귀값 내기도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수입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속도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업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씩 빌려주는 일이었거든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 당장 급한 일이 생긴 사람들, 그런 분들을 도와준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정희 씨한테 가면 빨리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담보도 별로 까다롭지 않게 보고 절차도 간단하다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급한 사람들만 도와줬습니다. 아이 병원비가 급한 어머니, 가게 임대료를 못 낸 자영업자, 혼잣돈이 부족한 신혼부부.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제가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봤으니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자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은행 금리보다 조금 높은 정도였는데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월 10%, 15%, 20%, 급기야는 30%까지 올라갔지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빌려주는 거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통장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생각보다 많더군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모았나 싶었습니다. 각각의 통장마다 제법 큰 돈이 들어 있었지요. 어떤 건 몇 천만 원, 어떤 건 억 단위까지. 보통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여러 은행에 만들어둔 계좌들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명의로 만든 것들도 있었고요. 그때는 영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참 치졸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기분이 좋기보다는 마음이 무거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게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이 돈들이 어떻게 모인 건지, 그 과정에서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들, 바쁘게 오가는 자동차들,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빌딩들. 참 화려한 세상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이 모든 게 그저 꿈처럼 보였었는데 말입니다. 그때는 이런 곳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지요. 특히 밤에 보는 강남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강까지 내려다 보이는 이 아파트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거지거든요. 평수도 50평이 넘고 인테리어도 몇 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모은 돈으로 가능했던 일이지요. 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모인 건지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때문에 고통받았을까요? 집을 잃은 사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 사업이 망한 사람. 그런 얼굴들이 밤마다 떠오릅니다. 이모, 뭐 하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조카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복 차림을 보니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모양이더군요. 이 아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저를 챙기러 오다니. 참 기특한 조카입니다. 미나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외롭게 살았을 겁니다. 미나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도 삐뚤어지지 않고 곱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간호대학까지 나왔고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학비를 댔지만 그 돈이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모릅니다.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 미나야. 그냥 좀 정리하고 있었어. 저는 서둘러 통장들을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나는 영리한 아이라 제 표정을 금세 눈치채더군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척 보면 아는 아이였어요. 이모, 또 이상한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 요즘 자꾸 내가 죽으면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건강검진 결과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 이 녀석이 다 알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양호하다는데도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또래에 비해 아주 건강하다고 했는데 왜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게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거든요. 제가 살면서 상처를 준 사람들, 제 때문에 고통받았을 사람들.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미나야, 이모가 너한테 물려줄 게 있어. 그런데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내 방 서랍 맨 아래칸에 낡은 다이어리가 있거든. 그걸 좀 가져다 줄래? 미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제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녀석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한테 그렇게 잘해줬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제가 키우다시피 했는데, 그래서인지 더 각별합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걸 제가 댔거든요. 물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미나가 제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걸 꺼내는구나 싶어서였습니다. 몇십 년 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놨던 그 다이어리를 말입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태워버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저지른 일들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증거를 없애는 건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이어리는 제가 해치운 사람들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었거든요. 이름도 얼마를 빌려갔는지도, 언제부터 연락이 끊어졌는지도, 모든 게 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미나가 검은 가죽으로 된 오래된 다이어리를 들고 왔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반질반질해진 게 참 오래된 물건이라는 걸 말해주더군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써온 거니까 당연히 낡았겠지요. 거기에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오래된 거네요. 이모 일기장이에요? 미나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일기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뭐 그런 셈이지. 다이어리를 받아든 저는 한참 동안 그걸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거친 가죽의 촉감이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제가 30 중반이었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때는 아직 순진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모, 왜 우세요? 몸이 어디 아파요? 미나가 깜짝 놀라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해요. 제가 조금만 이상해도 금세 알아차리고 걱정해 줍니다. 그런 미나를 보면 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를 더러운 돈으로 키웠다는 게 말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미나야, 이모가 어떻게 이 집을 샀는지, 어떻게 너 학비를 댔는지, 넌 모르지? 이모가 미용실 열심히 하셔서 번 거 아니에요? 손님도 많으셨고, 단골분들도 많으셨잖아요. 미나는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진한 얼굴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모르는구나. 이모가 어떤 짓을 했는지 말입니다. 미용실 수입만으로는 절대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걸 이 아이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실 미용실은 그냥 겉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돈은 다른 곳에서 나왔지요. 그것도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사람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번 거였으니까요. 아니야, 미나야. 미용실만으로는 이런 돈을 모을 수 없어. 이모가 다른 일도 했거든.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다이어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제가 빽빽하게 써놓은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들, 돈 금액, 날짜들, 그리고 이자율.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기록들이었습니다. 박선아 씨, 500만 원, 월 30%, 1995년 3월. 김영수 씨, 1000만 원, 월 25%, 1996년 7월. 이런 식으로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급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특히 박선아 씨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왔었거든요. 처음에는 2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이자를 못 갚아서 원금이 계속 불어났어요.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히게 되었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이런 걸 본다면 누구라도 놀랄 겁니다. 존경하던 이모가 이런 일을 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이모, 이게 뭐예요? 이 숫자들은 뭐고, 이 이름들은 누구예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다이어리를 가리키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이 순진한 아이에게 이런 걸 보여줘야 하다니.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숨겨온 죄야, 미나야. 이모가 지금까지 너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그 순간 미나의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 숨겨온 진실을 이 아이에게 모두 털어놔야 할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만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제 더러운 돈으로 자란 아이니까요.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모가 보여준 다이어리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빽빽한 글씨들, 사람 이름들, 무서운 숫자들. 도대체 이모가 무슨 일을 하신 건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일찍 일어나서 이모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소보다 늦게까지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워낙 힘들어 하셨으니까요. 미나는 조용히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좋아하시는 음식이었거든요. 미나야, 벌써 일어났니? 1시간 후쯤 윤정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게 분명했습니다. 이모, 미역국 끓였어요. 어서 드세요. 고마워, 미나야. 너 때문에 이모가 사는 것 같아.
윤정이는 미나가 차려준 아침상 앞에 앉았지만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어젯밤에 다이어리를 보여준 건 좋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니까 막막했습니다. 이모, 어젯밤에 보여주신 그 다이어리 정말 궁금해요. 무슨 내용이에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했다는 게 표정에서 읽혔어요. 윤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이모가 미용실만 한 게 아니야. 다른 일도 했어. 그런데 그 일이 그때 갑자기 윤정이가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모, 괜찮으세요? 미나가 깜짝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간호사인 미나는 재빨리 이모의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모, 지금 병원 가야 해요. 응급실로 가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놀란 거야.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미나는 단호하게 말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모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30분 후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윤정이를 진찰하는 동안 미나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평소에 건강하셨던 이모가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1시간 후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네, 조카입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계항진 증상입니다.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지만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신 일이 있나요? 미나는 어젯밤 다이어리 일이 떠올랐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연세를 고려하면 정신적 충격에 더 민감하실 수 있어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윤정이는 결국 3일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이모를 돌봤어요. 그런데 입원 둘째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나가 병원비 정산을 위해 원무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병실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윤정이 맞지? 이 사람아.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윤정이의 침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선아 씨, 당신이 여기 어떻게? 윤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나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환자분이 아직 회복 중이라서. 아, 당신이 조카구나. 이 사람 조카. 당신은 모를 거야. 당신 이모가 어떤 짓을 했는지. 박선아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당신 이모한테 돈을 빌렸어. 500만 원을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알아? 1년 만에 2천만 원이 됐어. 월 30% 이자라니 그게 말이 돼?
미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본 다이어리의 숫자들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우리는 집까지 팔아서 갚으려고 했어.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결국 우리 가족은 전세집에서도 쫓겨나서 고시원으로 들어갔어. 내 남편은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 박선아는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이모는 그 돈으로 이런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옷 입고, 호강하며 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월세방에서 살아. 내 남편은 일도 제대로 못해. 그때 그 일로 마음의 병이 생겨서 미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모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오신 줄 알았는데. 선아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당신 때문에 망가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갚을게. 다 갚을게. 갚는다고 되는 일이야? 내 남편 병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잃어버린 20년은 어떻게 되찾을 거야? 박선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미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말할 기회가 없었거든. 당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아서. 선아 씨,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당신이 우리한테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할 말이지.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소음을 제지했습니다. 박선아는 마지막으로 윤정이를 노려보더니 병실을 나갔어요. 당신이 죽기 전에 우리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가. 알았어? 문이 닫힌 후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 미나는 옆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미나야, 이모가 나쁜 사람이야.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모. 아니야, 변명하지 않을게. 이모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그 사람 말이 다 맞아. 윤정이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야, 내가 저지른 죄를 덮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이모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두 다 알아야 해. 그 순간 미나는 이모의 눈에서 진짜 후회와 참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무게를 자신에게 떠넘기려는 것도 느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알아버린 이상 끝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이모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미나는 이모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물건들도 가져와야 했고, 며칠 비워둔 집을 점검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젯밤 박선아 씨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미나는 이모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이어리 말고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미용실 시절 고객 명단, 통장 정리함. 그런데 옷장 안쪽 구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고였습니다. 손가락 10개로 열어보는 디지털 방식이었어요. 미나는 혹시나 해서 이모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이모가 비밀번호를 쉽게 만들어 두신 모양이었어요. 금고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 뭉치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두꺼운 장부 한 권이 있었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부를 꺼냈습니다. 장부를 펼치자마자 미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이어리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기록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에는 이모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 시장 -3억 재개발 승인 관련, 박 국장 -5천만 원 인허가 편에, 최 사장 -2억 세무조사 무마. 이런 식으로 지역 유지들, 공무원들, 기업가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나는 혼잣말을 하며 장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채업 기록이 아니었어요. 뇌물수수, 로비 자금, 불법 정치 후원금, 온갖 더러운 돈거래의 기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모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권력자들 사이에서 돈을 중개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았어요. 정치인과 기업인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시장 재개발 사업 관련 총 15억 수수료 10%,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관련 총 8억 수수료 15%. 이런 기록들을 보니 이모가 얼마나 큰 규모의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나는 장부를 읽으면서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밝혀지면 이모는 물론이고 여기 이름이 적힌 모든 사람들이 큰 곤경에 처할 거였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누군가 계속 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가서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모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누구세요? 윤정의 시댁 맞나요?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 집에 안 계시는데요. 그럼 언제 돌아오시나요? 중요한 일이라서요. 목소리에서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나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장부와 관련된 인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처 남겨두시면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아니, 그냥 잠깐만 문 열어주세요. 금방 끝날 일이에요. 남자는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미나는 거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정상적인 방문이라면 이렇게 계속 우겨대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안 됩니다. 혼자 있어서 문 못 열어드려요. 그럼 윤정혜 씨한테 전해주세요. 빨리 연락 안 하면
곤란해질 거라고요. 남자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았거든요. 급히 병원으로 돌아간 미나는 이모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윤정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모,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왜 이모를 찾는 거예요? 미나야, 위험해. 너는 이제 이 일에 관여하면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관여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 장부를 다시 금고에 넣고 모른 척하고 살아.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그리고 박선아 씨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고요? 윤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그 장부에는 이 지역 권력자들의 비리가 다 들어있어. 시장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검사, 기업인,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 만약 그게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럼 더욱 밝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 너무 위험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는 몰라. 그날 밤 미나는 다시 이모 집으로 갔습니다. 장부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 부분에 작은 스크래치가 나 있었어요. 누군가 열려고 시도한 흔적 같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미묘하게 정리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다거나 책이 조금씩 밀려 있다거나 누군가 집안을 뒤진 것 같았어요. 급히 이모 방으로 가서 금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장부는 그대로 있었지만 현금 뭉치 중 일부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민아 씨죠? 윤정의 씨 조카. 낮에 집에 왔던 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보면 안 될 걸 봤다는 거죠. 미나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장부 말입니다. 그 검은 장부. 당신이 금고에서 꺼내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부를 우리한테 넘겨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신과 당신 이모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모레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장부를 가지고 한강공원 잠실대교 아래로 오세요. 밤 10시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나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이모가 저지른 일도 밝혀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더러운 일에 연루된 권력자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요. 미나는 장부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분석해 봤어요. 언제,
누가,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모든 걸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장부 뒷부분에는 처리 완료라고 적힌 항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는 무서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진수 마이너스 빚못 갚음 마이너스 실종 처리, 긴말자 마이너스 입 단속 못함 마이너스 사고사 처리. 미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설마 이모가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 기록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병원에서 이모에게 이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이모, 장부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처리 완료라고 적힌 부분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윤정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미나야, 그건 이모 정말로 사람을 그런 일까지 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윤정희가 급하게 부정했습니다. 그건 정말 아니야. 나는 그런 일은 안 했어. 다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을 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돈을 중개해 줄 때 가끔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럼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처리했지. 나는 그냥 모른 척 했고, 미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이진수 씨랑 김말자 씨는 정말로 모르겠어. 연락이 끊어진 걸로만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윤정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낮에 집에 왔던 그 남자가 들어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아 씨.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병원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윤정혜 씨, 오랜만입니다. 윤정희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과장님, 아직도 날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영광입니다. 최 과장이라고 불린 남자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했던 약속, 기억하시죠? 서로 입 다물고 살자고 했던 그 약속 말입니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더군요. 윤정혜 씨가 양심 고백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요. 그런 소문이 박선아 씨가 병원에 찾아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입이 가벼워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거든요. 최 과장은 의자를 끌어당겨 윤정희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윤정혜 씨, 당신이 혼자만 죽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장부에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뭐요? 참회하고 싶다고요? 그럼 당신 때문에 피해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미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비리 조직과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그 장부를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러면 윤정혜 씨도 평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거절하면요? 미나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최 과장은 미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라고 하셨죠? 대학병원에 다니신다면서요? 그런 곳에서 일하려면 신원이 깨끗해야 하는데, 만약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미나 씨,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미래를 생각하세요. 최 과장은 명함을 하나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모레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미나야, 미안해. 이모 때문에 너까지. 이모, 이제 선택해야 해요. 계속 숨기고 살 건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건지. 미나는 이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박선아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라도요. 윤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숨기고 살자. 이모가 죽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지. 미나는 이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험난한 길이 시작될 것 같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최 과장이 정해준 시한까지는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박선아 씨를 다시 만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박선아는 강남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미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옷차림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모의 화려한 아파트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지요. 미나는 박선아에게 장부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모가 다른 피해자들의 기록도 남겨뒀다는 사실은 전했어요. 박선아의 눈에 희망 같은 빛이 스쳤습니다. 박선아는 미나에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정희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였어요. 대부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지만 몇 명은 아직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작은 동네 회관에서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박선아가 연락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합쳐서 7명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지만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임대료를 못 내서 윤정희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렸는데 1년 만에 3천만 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식당을 팔아서 갚았지만 그 후로는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아들 결혼 비용 때문에 500만 원을 빌렸다가 집까지 잃었다고 했습니다.
윤정이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이자를 못 갚기 시작하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무서운 사람들을 보내서 협박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조미경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사업 자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자 남편이 실종되었다는 거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고 지금도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모가 단순히 높은 이자를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나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자신들이 당한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숨죽여 살았다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언제 돈을 빌렸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모든 걸 꼼꼼히 적어뒀어요. 나중에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용기를 내서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사회부 기자와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기자도 장부의 일부를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기자는 이것이 단순한 사채업 문제가 아니라 지역 권력층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잘못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 있고 관련자들의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나는 기자와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장부의 내용을 모두 복사해서 여러 곳에 보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녹음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다른 증거 자료들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과 그의 조직은 미나의 행동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미나가 신문사에 간다는 것도 피해자들과 만난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만남 하루 전 미나는 또 다른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인 병원으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미나가 환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익명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병원 측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미나를 당분간 업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미나는 이것이 최 과장 측의 압력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같은 날 저녁, 미나의 집 앞에도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2명의 남자가 미나의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미나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나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이대로 굴복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이모의 죄도 덮어지고 피해자들의 억울함도 풀리지 않고 권력자들의 비리도 그대로 넘어갈 거였습니다. 미나는 기자와 상의해서 더 큰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신문사만으로는 압력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중앙일간지의 탐사보도팀에 연락을 취했어요. 중앙 언론사의 반응은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장부에 적힌 권력자들의 이름을 보고는 큰 관심을 보였어요.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대기업 임원들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사회적 파장이 클 거라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탐사보도팀 팀장은 미나와 만나서 장부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날짜와 사건들을 교차 검증해 보니 대부분 사실과 일치했어요. 특히 재개발 사업이나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당시 신문 기사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기자들은 이것이 1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조직적인 비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윤정희는 그 조직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이고 다른 축에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있었던 거였어요. 한편 병원에 입원 중인 윤정희는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몸에 무리를 주고 있었거든요. 의사들은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며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실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미나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윤정희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채업을 시작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였는지,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 숨김없이 모든 걸 털어놨어요.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박선아를 비롯해서 자신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피해 보상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은 모두 더러운 돈입니다. 그 돈으로 산 집도, 그 돈으로 키운 조카도, 모든 게 죄의 결과물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윤정희의 고백 영상은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숨이 차서 멈춰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권력자들의 이름도 하나씩 거명하며 그들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김 시장은 재개발 승인을 받는 대가로 3억을 받았습니다. 박 국장은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5천만 원을 받았고요. 최 검사는 수사 무마를 위해 2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돈이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영상 촬영이 끝난 후 미나는 즉시 그것을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 이메일, USB.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였어요. 다음 날 탐사보도팀은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윤정희의 증언을 바탕으로 관련 인물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어요. 놀랍게도 장부에 적힌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시장의 경우 그가 승인해준 재개발 사업에서 특정 건설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증거 부족으로 흐지부지 넘어갔던 일이었습니다. 윤정희의 장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였지요. 박 국장의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이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이제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최 검사의 수사 무마 건이었습니다. 몇 년 전 대기업의 환경오염 사건이 갑자기 불기소 처분된 적이 있었는데 그 배후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였습니다. 기자들은 며칠 동안 철저한 팩트 체크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문서들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비리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윤정희의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아니라 정치인과 기업인 사이의 불법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던 거였어요. 선거자금, 로비 비용, 뇌물, 온갖 더러운 돈이 그들을 거쳐 흘러갔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사업에서 몇십억 원이 뒷돈으로 오갔고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윤정희는 그 중개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았던 거였습니다. 한편 최 과장과 그의 조직은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문사 사주에게 압력을 넣기도 하고 기자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미나를 직접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나와 기자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거든요. 윤정희의 고백 영상, 피해자들의 증언, 장부의 복사본, 모든 증거 자료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사가 나갔습니다. 일면 톱 기사로 실린 제목은 10년간 이어진 권력형 사채업, 수십억 비리 드러나였어요. 윤정희의 고백 영상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청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검찰청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김 시장은 그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결국 시장직 사퇴를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박 국장은 아예 잠적해버렸습니다. 직장에도 나오지 않고 집에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해외로 도피를 시도했다가 공항에서 출국 금지 조치에 걸려 붙잡혔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건 최 검사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당일 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유서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말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정희는 병실에서 통곡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비록 최 검사가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미나는 이모를 달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비극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정희의 병실에도 수사관들이 찾아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윤정희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윤정희의 조직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업자, 각자의 전문 분야를 이용해서 불법 거래를 도왔던 거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수했고 일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의 장부와 증언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대부분 혐의가 입증되었어요. 미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모가 마지막에 보여준 진정한 참회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것, 그리고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고 한 것. 그것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미나는 믿었습니다. 윤정희의 고백 영상이 공개된 지 한 달 후,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어요. 윤정희가 남긴 장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피해자들의 증언은 그 장부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김 시장은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받은 뇌물이 3억 원이 아니라 총 1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거든요. 그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박 국장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가 인천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수억 원 상당의 현금과 금괴가 발견되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그가 폐기물 처리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사업에서 특혜를 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총 비리 규모는 20억 원을 넘었어요. 최 검사의 죽음은 사건에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서류들에는 윤정의 조직과의 거래 내역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단순히 수사를 무마해 준 게 아니라 아예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사회 내 비리 정도로 여겨졌던 일이 점점 더 큰 규모의 조직적 부패로 확대되었거든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고, 정부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한편 윤정희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고백 영상을 촬영한 후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몸에 무리를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고 신장 기능도 나빠지고 있었어요. 미나는 매일 병원에서 이모를 돌봤습니다. 간호사였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지만 가족의 병간호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어요. 특히 이모가 보이는 깊은 후회와 자책을 지켜보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윤정이는 의식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 이야기만 했습니다. 박선아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김영수 씨는 생계가 해결되었는지, 조미경 씨는 남편을 찾았는지, 자신보다 그들의 안부가 더 걱정되는 것 같았어요. 미나는 이모의 부탁으로 피해자들을 한 명씩 찾아다녔습니다. 윤정이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미나가 대신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박선아는 미나를 만났을 때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한이 조금은 풀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다고도 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윤정희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고 복수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다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끝까지 증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조미경 씨였습니다. 아직도 남편을 찾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윤정희의 사과를 들어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한 어떤 사과도 소용없다는 듯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미경 씨 남편의 실종 사건도 재수사되었습니다. 당시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다시 조사하고 실종 당시 상황을 재검토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상한 점들이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당일 밤 남편과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가 새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은 누군가와 만나러 간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수사팀은 윤정희의 장부를 바탕으로 당시 조직원들을 추적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죽거나 잠적한 상태였지만 몇 명은 아직 찾을 수 있었어요. 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미경 씨 남편은 실제로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자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고 관련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윤정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간접적으로나마 살인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음식도 거부하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나는 이모의 상태가 걱정되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끝까지 옆에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정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자수와 반성의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었다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박선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증언했어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증언했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차서 윤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이는 그 모든 증언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한 번도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법정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최종 선고에서 윤정이는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나이를 고려해서 집행유예는 없었지만 자수와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해서 구형보다는 가벼운 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윤정희의 몸 상태로는 형을 다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판결 후 윤정희의 모든 재산은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여러 은행의 예금, 심지어 미용실 때 모았던 돈까지 총 50억 원이 넘는 재산이 피해자들에게 배분되었어요. 물론 그 돈으로 모든 피해가 복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나 정신적 고통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선아는 그 보상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우울증 치료도 계속 받으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지만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다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가족들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무엇보다 빚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졌으니 마음도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조미경 씨였습니다. 남편의 실종 사건은 재수사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보상금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남편을 되찾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진실이 일부라도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병원에서도 미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격려해줬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범죄를 폭로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결국 미나는 병원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억울한 면도 있었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나는 피해자 지원 관련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채업 피해자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고 싶었어요. 물론 전문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정이는 형이 확정된 후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워낙 나빠서 교도소 의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의사들은 길어야 1-2년 정도밖에 더 살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윤정이는 매일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교도소 목사님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교도소에서도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글로라도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어떤 편지는 받아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편지는 아예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윤정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편지를 썼어요. 미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 면회를 갔습니다. 갈 때마다 이모의 모습이 더 야위어져 있었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누렇게 뜨는 게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의 표정은 예전보다 평안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어요. 비록 죗값을 치르고 있지만 그래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윤정희는 미나에게 당부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피해자들을 계속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했어요.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6개월 후 윤정이는 교도소 의무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식은 있었고 미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말은 미안하다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아마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윤정희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는 미나와 몇몇 친구들 뿐이었어요. 피해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장례식이 끝난 후 미나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상담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에 등록했고 작은 사무실도 얻었어요. 강남이 아닌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상담사 교육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법률 지식부터 시작해서 심리 상담 기법, 피해자 보호 방안, 배워야 할 게 산더미 같았어요.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모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1년 후 미나는 드디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담소를 열었어요. 간판에는 희망 금융 피해자 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간판이었어요. 상담소를 연 첫날, 미나는 혼자 앉아서 이모를 생각했습니다. 이모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진실을 말한 용기만큼은 인정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채업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출 사기 피해자, 다양한 금융 범죄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미나는 그들 하나하나를 정성껏 상담해줬습니다. 특히 이모와 비슷한 처지의 가해자, 가족들도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었어요. 미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조언해줬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조미경 씨가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던 거예요.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조직원 중 한 명이 양심 고백을 했고 그의 증언에 따라 유골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미경 씨는 울면서 미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윤정희의 고백이 없었다면 남편의 진실을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상담소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미나는 작은 간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모의 죄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죄에서 나온 반성과 참회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탐욕이 남긴 상처도 진심 어린 속죄와 연대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거리에서 미나의 상담소만은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빛이 될 그런 빛이었어요.